안녕하십니까. 불교적 소통 담론의 모색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소통 담론이 이제 필요한 이유와 더불어서 불교적 소통 담론의 사례로서 많이 이야기됐던 원효의 화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그 원효의 화쟁이라는 것이 초기 불교 무화설과 이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자, 초기 불교 무화설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것이 또 어떻게 소통 담론으로 연결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붓다가 가르쳤던 무화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에 관한 현대학자들의 다양한 입장들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 안에 지금 적어놨는데요. 대표적으로 무화에 관한 해석을 할 때 꼭 논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리스 데이비스라든가 라다 크리슈난과 같은 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붓다가 자아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없다는 논리로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현대 인도 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연구자들은 이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붓다가 진짜 자아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무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아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현상들과 일치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경험 속에서 자아를 찾을 수는 없다. 뭐 이런 방식으로 무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자아란 경험적 차원을 넘어서서 존재하고, 그러니까 자아와 경험 세계의 어떤 현상들과 비교할 때 경험적 세계, 다시 말해 나의 육체는 내가 아니다.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다. 나의 느낌이나 지각은 내가 아니다. 그러면 경험적 사실에 넘어서 있는 어떤 궁극 어떤 실제를 표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무아를 이야기했다. 이런 어떤 입장을 갖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무아를 해석하는 경우는 안일비자 써가지고 비하다. 붓다가 이야기했던 원래의 무아는 내가 아니다. 경험 세계의 어떤 현상들은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비하의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무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입장과 반대로 왈풀라 라울라라든가 칼루파하나 등같이 이제 이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이제 스리랑카의 태생인 그야말로 세계적인 학자분들이죠. 이분들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리스 데이비스나 라다 크리슈난 같은 경우와는 아주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붓다는 자아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무아는 객관주의적인 방식으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언명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무아를 규명에 들어갈 때는 비하라고 하는 그런 해석은 타당하지 않은 거죠. 무아는 말 그대로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두 입장이 무아에 대한 어떤 대극을 이루고 있다면 그 중간에 이제 이치해 있는 일본의 학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나카무라 하지메, 좀 오래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의 틸만 회타 같은 분들은 불교 교리가 이렇게 발달을 해 나가면서 이제 특정한 방식의 무아 해석이 부각되었다. 이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요, 최초기의 불교, 그러니까 가장 붓다 당시의 어떤 최초기의 불교에서는 어떤 자아니 무아니 하는 존재론적 언급보다는 이게 이제 경험 세계의 어떤 현상들을 자아와 이렇게 일치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비하의 입장이 강했고, 후대로 이제 발전되면서 자아에 대한 존재론적인 부정인 무아 의미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래서 붓다의 불교에서의 무아는
비야에서 무아로 발전해 나가는 여정을 거쳤다. 뭐 이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관점에서 불교 후 무아설이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예컨대 멜포드 스피로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스티븐 콜린스라고 하는 분들도 무아에 관해서 나름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그들에 따르면은 이제 붓다는 일상적인 맥락에서는 자아를 인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자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입장에서 일상적인 그 경험이라든가 행위 책임 소재라든가 뭐 이런 어떤 윤리적 실천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아가 인정되지만은 궁극적인 어떤 존재론적 차원으로 가면은 자아를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무아와 자아는 어떤 이중 구조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무아를 설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아와 비아를 해통시켜서 서로 공존하는 관계로 보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를 부정하는 입장, 이게 이제 무아의 어떤 원론적인 의미죠. 바로 이 입장도 경험적 사실과의 자기동일시를 부재하는 비아의 입장과 통하는 측면이 있고, 또 비아의 입장에 서더라도요, 그러니까 비아는 어떤 주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비아의 입장을 에 서서 우리가 윤리적 실천행의 측면에서 어떤 주체적인 존재는 주체로서 혹은 죄기대명사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정을 하되, 바로 이 측면에서 무아,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부정인 무아까지도 이렇게 이제 소통을 시켜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무아와 비아라고 하는 것을 양립 가능해서 이제 소통시키려고 하는 학자들이 또 무아에 대한 한 해석의 전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불교학계에서 이제 쟁점이 되었던 무아 윤회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아이지만은 윤회한다. 그럼 윤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한에 있어서 윤회의 주체인 자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아가 계속해서 어떤 본질적 실체로서 연결되지는 않고 연기적 의존 관계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무아라는 것은 무아라는 사실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윤회라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입장에서 이제 무아를 해명에 들어가는 그런 논리들이 있다. 제가 이 불교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제 바로 이러한 현대적 학자들의 의견들이 어떠한 근거를 지니는가 하는 것을 쭉 살펴봤어요. 대략 세 가지 부류, 그러니까 동일시의 부정, 경험적 현상을 나와 동일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야적 형태의 무아가 세 가지 정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무아를 이야기하더라도 무아라고 하는 견해를 인정하진 않아요. 이런 어떤 입장들이 납니다. 아주 독특한 입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자아라는 견해에도 집착하지 말고, 심지어 무아라고 하는 견해마저도 버려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무아설의 한 형태로 봐야 되고요. 바로 이러한 입장에 설 때는 자아니 무아니 혹은 유니 무니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극단적 사고방식의 한 유형으로 처리되는 그런 형태로서 무아를 제시하는 그런 유형들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무아에 대한 절대화의 경향, 다시 말해서 자아라고 하는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객관주의적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무아설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 그 시스템을 통해서 쭉 이게 이제 다 검색을 해 봤더니, 첫 번째 6가지, 다시 말해서 동일시 부정 무아와 사변적
무아를 거부하는 방식의 무아가 한 6개가 되고요. 바로 이 입장이 초기 불교 니까야 문헌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등장 빈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아에 대한 주류적 서술 방식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아에 대한 객관주의적인 어떤 서술 방식으로서 6개는 니까야 문헌 내에서는 굉장히 소수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무아에 대한 절대화의 경향을 보이는 이러한 6가지 방식과 그 다음에 어떤 동일시 부정 혹은 사변적인 무아의 거부를 나타낸 방식들이 공존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때 앞서 이야기했던 현대학자들의 다양한 무아 해석 방식들이 나름 어떤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요, 주류적 서술 방식으로서의 동일시 부정의 무아, 다시 말해서 경험적 현상은 내가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치는 언급, 그 다음에 무아라고 하는 언급도 혹은 자아라고 하는 견해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류적 입장을 초기 불교의 본래적인 무아 해석의 어떤 주요 양상으로 언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요, 주류적인 무아 서술의 양식입니다. 물질 현상은 무아이다. 다시 말해서 오온 중에 색은 무아이다. 느낌은 무아이다. 지각은 무아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단순한 언명이에요. 자, 여기에서 무아는 자아가 없다 혹은 자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2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2번째 사례들은요, 물질 현상 등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이며 바로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러한 나는 있지 않으며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여기서 무아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바로 이제 이런 표현들이 결국에는 무아를 드러내는 잔형적인 표현이고요. 바로 그것이 이제 3번째 유형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컨대 물질현상, 다시 말해서 색은 무상하고 무상한 그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인 그것은 무아이고 다시 이제 그 무아인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러한 나는 있지 않으며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형 1-2의 사례는 1-3의 사례를 통해서 무아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의 것, 나의 자아에 대한 부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게 하는 거고요. 이러한 유형 1-1, 1-2, 1-3의 사례는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경험적 현상과 나를 동일시할 수 없다. 그리고 무아라고 하는 붓다의 가르침이 바로 거기에서 그친다. 바로 이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절대하거나 그런 맥락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1의 사례를 보면은요, 나에게 자아가 있다는 견해, 혹은 나에게 자아가 없다는 견해. 나에게 자아가 있다는 견해는 뭐죠? 자아론이죠. 자아론. 자아를 주장하는 견해죠. 나에게 자아란 없다는 경우는 사실 무아에 해당합니다. 또 3번째 봅시다. 자아로서 자아를 지각한다는 견해. 이것도 자아를 내세우는 견해죠. 자, 혹은 자아로서 무아를 지각한다라는 경우는 무아에 해당하는, 무아의 어떤 논리로서 우리가 이게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언급이 되겠습니다. 혹은 무아로서 자아를 지각한다. 자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만은 그 근저에는 무아의 어떤 논리가 깔려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견해로서 제시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나의 자아는 말하고 경험하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가보를 경험한다. 이건 결국에 이제 자아를 주장하는 논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바로 이 6가지 자아를 주장하는 경우, 무아를 주장하는 경우, 이 6가지를 통틀어서 어떻게 되죠? 견해의 족쇄에 묶인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요. 바로 그 견해의 족쇄에 묶인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무아라고 하는 주장마저도 벗어나야 된다. 어떤 이런 형태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형 2-1의 사례에 엮여지고요. 그
다음에 유형 2-2에 대해서는 이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러서는 있다, 없다. 여기서 이제 자의 있음 혹은 없음마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마저도 다 내려앉는다, 가라앉는다. 이런 어떤 형태로 무아를 이야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어떤 그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소유하고 연결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유형 2-3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견해 혹은 생각으로서 나 혹은 생각으로서 무아를 떠나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으로서 이제 무아를 이야기하는 경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1, 3-2, 3-3, 3-4, 3-5, 3-6 뭐 이런 사례들은요. 이제 무아를 절대주의적 방식으로 해명하는 경우예요. 이건 어떤 견해를 떠나라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무아라고 하는 견해를 이렇게 해서 취해라. 무아를 하나 견해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언명하는 경우예요. 예컨대 3-1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물질현상은 무아이다. 내게 속한 물질현상이 이렇게 되어라. 내게 속한 물질현상은 이렇게 되지 말아라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이 구절은 뭘 의미하냐면요. 어떤 나의 어떤 경험 현상을 이루는 요인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나의 그 색에 대해서, 색이 나 자신이라면은 그 색에 대해서 내가 장악력 혹은 주제력을 지녀야 되는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몸을 장악하고 있는 주제자로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2의 경우는요, 색수상 행식 중에 이제 특히 느낌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초월자로서의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설명 방식. 그 다음에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에는 여러 가지 색수상 행식이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중생이라는 명칭을 붙일 뿐이지 중생이라는 실체는 없다. 비유하자면은 마차 부품들을 결합할 때 그걸 마차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부품으로 해체하고 나면은 마차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의 존재를 뭐 부정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 자, 이런 식으로 유형 3-1, 3-2, 3-3 더불어서 이제 3-4, 3-5, 3-6 등은 객관주의적 방식으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6의 사례를 보면은요, 비구들이여 일체의 법이 무하다는 것은 열애가 출현한 이후에도 혹은 출현하기 이전에도 확립된 계이며 법으로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서 결정된 것이다. 개인적인 입장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연기설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하고 나서 뭐 이 연기의 가르침은 열애가 출현한 이후에도 혹은 출현하기 이전에도 확립된 계이며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연기설의 어떤 설명 방식이 무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어쨌든 이 구절은요, 무아를 그야말로 객관주의적 방식으로 무아의 가르침을 절대하는 그런 어떤 사례를 보여준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3-6의 사례는 무아라고 하는 아까 유형 2-1, 2-2, 2-3에서 보았던 객관주의적인 그 무아라고 하는 견해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모순적인 언급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유형의 무아 교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런 다양한 유형의 무아에 관한 언급들 중에서 소통 담론과 연결시킬 수 있는 무아 해석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통 담론과 연결시킬 수 있는 무아 해석은요, 그 동일시 부정의 무아, 그래서 유형 1-1, 1-2, 1-3, 그 다음에 사변적 무아의 거부해서 유형 2-1, 2-2, 2-3. 이쪽 입장에 설 때 비로소 어떻게 되죠? 동일시 부정.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시 부정은 나의 경험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믿음을 갖지 말라. 이런 맥락에서 무아가
그치는 거고, 바로 이러한 논리에 근거할 때 우리는 나의 생각에 대해서 반성의 어떤 태도를 갖출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입장에 나아갈 때 타자와 자기 자신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논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화쟁의 논리에 전제된 개시개비의 논리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 3-1부터 3-6까지의 무아에 대한 절대화의 경향을 보이는 이러한 교설들은 이런 교설들이 니까에 실려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무아가 해설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방식으로 무아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그 언명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자, 무아만이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논의들은 이게 이제 거짓되었다, 그릇되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어떤 절대주의적인 어떤 사변 혹은 어떤 주의 주장의 방식이 결국에는 이제 뭐랄까 또 다른 어떤 가치, 또 다른 어떤 견해와 부딪혔을 때는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이 목격을 했던 바입니다. 갈등을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아에 대한 절대화의 경향을 보이는 이러한 입장들은요, 소통담론으로, 최소한 소통담론으로의 활용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일시 부정의 무아와 사변적 무아의 거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과 확신마저도 이제 거리두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과 신념을 이제 거부한다는 점에서 타자와의 소통을 위한 어떤 기본 전제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 불교에 나타난 무아설의 여러 양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바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소통담론으로 활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무아에 대한 논리가 소통담론으로서 활용 가치를 지닐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